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선 감정 호소에 앞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시간별 상황을 상세히 적다 보니 글이 길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6년 봄 성면 피해로 인한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정기적으로 강남 소재 대학병원에서 통원 유지 치료 중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기본적인 검사와 치료를 꾸준히 해오신 채 복용 중인 약은 없었으며 꾸준히 운동도 해오셨고 경제활동도 하시는 중이셨던 만큼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컨디션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저희 아버지는 새벽 2시경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진통제로 나아지겠지 싶어 버티시다가 오전 7시 50분경 직접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서울 양천구 종합병원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출근을 하시려고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받기 위해 집 근처 병원을 찾아가신 거였는데 가슴 중앙 쪽이 쓰리고 아픈 증상에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연락받아 오전 8시 25분경 병원에 도착. 아버지가 당장 시술을 받으셔야지 이대로 나가면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만 들은 채 보호자로 급하게 동의서에 사인을 하여 오전 10시경 시술에 들어가고 10시 45분경 시술이 끝났습니다. 시술 후 의사한테 설명을 들은 내용인 즉 환자가 일찍 안 왔다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고 막힌 혈관을 뚫었으며 조그만 혈관도 뚫어야 할 수 있으니 경과를 살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고 하루 지켜본 뒤 괜찮으면 내일이라도 일반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술 후 오후 12시경 식사를 하셨고 지속적인 가슴 통증이 NRS 통증 척도 4점 정도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한 번만 되는 때라 다른 가족들은 병원에 와보지를 못했고 이날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시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물건을 저에게 부탁하시어 오후 6시경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구토 증상이 있어 저녁 식사를 못 하셨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가 NRS 5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버지랑 대화한 부분이고 이 시간 이후로 저희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간호일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11월 29일 밤부터 아버지는 NRS 10점에 달하는 통증을 호소하셨으나 당직이와 담당 부장, 시술한 의사 모두 연락이 안 됩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당직이가 연락되고 타시노리아를 처방받았지만 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앉았다 엎드렸다를 반복하시며 통증과 메스꺼움, 숨찬 증상 등을 호소하셨습니다. 중간에 묽은변을 보시고 쓰러질 뻔하셨고 그때 전신이 불구죽죽하며 몸이 차가웠다 적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시술한 담당 부장한테 연락을 하지만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로부터 1시간 뒤 부장 연락으로 CT 촬영을 합니다. 이게 시술 다음날 오전 7시경으로 아빠는 병원 가시고 처음으로 CT를 찍으신 겁니다. 아빠는 여전히 기력이 없으신 상태로 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시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전 9시 반에 담당 부장이 아빠 상태가 흉막 삼출로 인한 증상이니 금식을 해지하고 시기를 진행하라 하셨고 회진 중에 닉센 복용 직후이니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보고 추가 처방을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CT 결과 설명했다는데 이때 저희 아버지께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아버지는 쭉 가슴 통증을 계속 호소하셨고 10시 40분경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침대 난간 사이로 다리 내리시는 걸 간호사가 막으셨답니다. 이때 기운 없이 뒤로 누우시는데 질문에 대답을 명확히 못하시며 눈을 반쯤 감으시는 게 메탈 팁 드로우시 상태셨고 10시 41분에 혼수 상태로 CPR 시작하고 코드블루가 요청되었습니다. 위의 글은 제가 간호일지를 보며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선 심정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신 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몇 번 호출을 했으나 기다리라는 얘기뿐이었고 시간이 좀 지나 CPR 중간에 면담하러 나오신 시술한 담당 부장과 단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발로 병원까지 걸어 들어간 사람이 시술도 잘 됐다 그러고 죽도 아니고 밥까지 다 먹었다면서 하루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냐, 혹시 병원에서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하셨고 시술한 담당 부장은 우린 최선을 다했고 지금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 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럴 시간에 기도나 해라. 어머니는 당연히 최선이야 다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물었고 시술한 담당 부장은 돌아가실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그 정도로 안 좋으면 떠나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게끔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고 시술한 담당 부장은 어제까지 얼굴도 한번 안 비추더니 이제 와서 그러냐 랍니다. 어머니는 어제 안 그래도 와보려고 했는데 병원 방침이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와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셨고 시술한 담당 부장은 방침이야 그렇긴 한데 한번 와서 사정사정 해보지 그랬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15분경 저희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이후 저희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담당 부장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술은 아주 잘 됐는데 다시 심장마비가 온 경우다. 아침에 CT를 찍어서 봤는데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까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심장 주변에 물이 고여있더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두부처럼 심장이 흐물거리다 터져버린 거다. 이런 일이 드문데 내가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100명 중 2명 나올까 하는 경우로 이 환자분은 재수가 없게 그런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희죽거리며 웃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CT라도 찍고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니 CT는 아무 때나 찍는 건 줄 아냐며 원래 심정도랑 초음파로 확인하는 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석연치 않아 면담을 또 한 번 요청하였고 그때 들은 얘기는 처음과는 또 다르게 심장 주위에 고인 게 물이 아니라 피더라며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억울하면 의료 분쟁 쪽에 알아보라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시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대한 저희로서는 그 당담함과 CT 해독 결과도 번복하는 의사에게 실망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간호일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장례를 치른 후 간호일지를 살펴보며 아버지의 지속된 고통 호소 속에도 불구 거듭된 의사들의 연락부재에 따른 의료과실치사를 제기하며 의료분쟁중재원에 사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 측으로부터 정말 간단한 답변서를 받아 첨부합니다. 묽은 변을 본 것과 폐암으로 인한 항암치료 또는 코로나 감염을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외부에 코로나 선별 진료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 없이 시술부터 입원, 장례까지 다 치른 한 달 후에야 코로나 감염을 언급하니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아버지가 임종조차 보지 못한 채로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합니다. 병원에서 추후 상태를 살펴본다고 했으니 의료진들이 더 신중하게 아버지를 관찰했더라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실 때 더 빠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폐암이라고 처음부터 말을 했으니 차라리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응급전원을 시켜줬더라면 이런 후회와 아쉬움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원을 통해 의견을 제기했으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감정 결과상 병원 측의 경과 관찰이 미흡하지만 예후 개선이 어려울 만큼 시술 전 상황도 나빴고 심정지가 언제든지 올 수 있었다는 결론뿐입니다. 감정서를 토대로 조정 기일이 지난 3월 18일에 잡혔고 병원 측에서는 자기네의 잘못이 없다 하여 불참한 채로 저희 식구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진들의 연락두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시술은 잘 되었으며 아빠는 어떻게든 돌아가셨을 거라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의서에는 누구 이름으로 누가 사인을 한 거며 몇 시에 도착했냐, 설명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질문과 아버지가 폐암 몇 끼셨는지, 어떤 약을 쓰셨는지 물어보며 어차피 예후가 안 좋아서 돌아가신 건 병원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미리 저희에게 아버지 상태를 알려서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코로나 때문에 임종을 볼 수도 없고 환자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보호자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일의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셔서 대학병원 주간자실에 입원해 계셨고 그때 다른 환자들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인 가족들을 봐온 저였기에 그 말이 진실이라고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 의사분은 저희에게 객관적인 입장으로만 말씀하신 거였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의료중재원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하루 사이 자료들을 검토한 것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다면 병원 측에서도 아빠 상태가 그 정도임을 직시하고 더 잘 살펴봤어야 했으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을 가족들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 측에 저희가 요구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줄 수가 없으니 위자료 부분을 이 정도 챙겨주는 선으로 조정해보라 병원 측으로 연락해보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조정원에서 제시한 금액의 반도 안 되는 금액 정도면 합의해줄 의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아버지 인생이 억울해 시작했을 뿐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이렇게라도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노후를 위해 일하실 생각만 하시다 근처 병원으로 가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본인이 생을 마감하는 걸 감지하셨을지 안타까워서 식구들과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쓸쓸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저희는 담담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에 써낸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받을 거란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아빠 인생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싶어 써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재원에 사건을 제출했을 때 저한테 익명의 의사분이라는 남자한테서 2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는 병원 관계자가 아니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이 사실을 다들 알고 있으며 병원을 상대로 고소하지 말고 연락이 안 된 당직이를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맞으며 그 당직이가 본래 문제가 많은 레지던트로서 그들 사이에서 탄원서도 써줄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 그렇게 연락이 먼저 온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병원 측은 잘못이 없지만 돈 조금 줄 테니 끝내자는 식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은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큰 상처에서 조금씩은 회복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글을 쓰는 상황에서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현실이 달라질 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돈 없고 백 없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저희 서민층들이 권위층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발돋움이 되기를 바라며 작성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위로는 못해줄 망정 기도나 하라는 그 의사의 태도, 한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의사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운 병원에 이 현실을 통감하며 글을 올립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시댁에 가려 하면 무조건 1박 2일을 고집하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시댁은 도심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올해 4살 되는 딸아이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보고 싶으신지 시도 때도 없이 오라 하고 하루 영상통화 2번은 기본, 한 번씩 할 때마다 최소 10분에서 30분입니다. 영통은 항상 남편이 합니다. 카톡으로 사진이나 영상 보내주는 것도 남편이 해요. 처음부터 그런 거 남편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모자란지 주말마다 오라고 성화이십니다. 그럼 남편은 항상 간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놈이 무조건 시댁 가면 1박 2일을 자고 와야 하고 고집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 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절대 안 간다고 하지요. 그렇게 시댁 가는 게 몇 번씩 무산되었습니다. 한 번은 짐 싸서 딸과 남편 둘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2시간 넘게 저를 찾고 울다 지쳐 잠들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무조건 저를 데려오라고 시부모님께서 말하고 남편도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당일치기로 오전에 가서 저녁 먹고 넘어오는 걸로 하자. 1박은 절대 싫다. 불편하다. 짐도 싸는 거 싫다. 피곤하다. 등등.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1박해야 한다. 운전하기 피곤하고 술도 마음껏 마시고 싶고 시부모님이 아이를 오래 보는 게 마음이 더 좋다. 이렇게 고집합니다.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솔직히 시댁은 시어머니 빼고 다 남성분들이라 불편해요. 미혼 도련님 2분에 옷차림부터 아이케어까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남편은 도련님들이랑 술 퍼마시는 게 목적이고 막상 가면 애는 하나도 안 보겠죠. 이것까지 말해도 자꾸만 1박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고집대로 계속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싶음 너 혼자 가라. 애 보여주고 싶음 둘이 가라. 1박 하고 싶음 네가 애 케어하면서 둘이 가라 하면서요. 저 없이 애랑 둘이 갔을 때 진짜 호되게 고생했나 봐요. 애랑은 절대 둘이 안 가겠대요. 시부모님, 도련님들도 완전 고생해서 애 엄마 안 올 거면 애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1박만 아니면 가는데 대체 왜 저렇게 고집인지. 제가 좋은 마음으로 가자고 했음 자기도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말이 안 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참고로 친정에 1박하러 가자 하면 좋다고 갈 위인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저희 친정에 1박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친정도 잠자리가 불편해서 싫고요. 그냥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잠이 잘 와요. 추가, 운전합니다. 근데 시골길 가로등 없이 밤에 애기 데리고 운전하는 거 좀 겁나더라고요. 거기다 길을 모르겠어요. 낮이랑 밤은 완전 달라서 중앙선부터 회전로, 우회전까지 다 안 보여요. 시골밤 운전이 그렇게 무서울 줄이야. 쌍락 켜고 갔는데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남편 놈은 차키 숨겨놓고 안 줘요. 저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박한 적도 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욕 나와요. 애 기저귀도 없어서 수건 채우고 잤네요. 위 사건 때문에 제가 일을 갈고서 1박한다 하면 더 안 가고 간다 해도 꼭 일요일에 갔었습니다. 그래야 1박을 못하니까요. 참고로 산골에 있는 시골이라서 콜택시도 안 다녀요. 시골도 한참 안쪽이라서 시댁 있는 곳까지 안 온대요. 2번째 추가. 댓글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거의 1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있는 갈등이에요. 다른 분들 댓글처럼 안 가는 게 답인 거 아는데 그렇게 계속 안 가니까 시부모님이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니고 애 키우면서 밖에서 외박하는 거 극도로 꺼려 합니다. 잠자리부터 애도 칭얼대고 중간중간 잠에서 깨서 엄마를 찾거든요. 남편과 애 둘만 보낸 건 작년 애가 3살 때였어요. 그래도 시댁 도착하고 나서는 괜찮았는데 저녁부터 엄마 찾더니 밤새 울면서 찾았고 그날 남편이 2시간 내내 아는 채로 애를 재워서 팔이 접혀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만 혼자 시댁 보내라고 하시는데 1년 넘게 주말마다 혼자 시댁 보냈어요. 아니, 1년도 넘었네요. 진짜 매주 주말마다 갔어요. 저는 같이 1박하는 거 싫어서 혼자 보냈죠. 한 번은 신랑만 1박하고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데리러 와서 시부모님과 같이 점심 저녁 먹은 적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1박은 안 되니까 일요일 날 데리러 오라고 한 거예요. 하도 손녀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아주 신나서 주말마다 혼자 갔는데 이제는 저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시부모님이 아기가 보고 싶으니까 밑에도 썼지만 아기랑 둘이 가는 건 지도 감당이 안 되고 애 잘 보는 하녀는 있어야 하고 결국 넌시눈 작전이든 소귀의 경읽기 작전이든 그냥 응 안 가 하는 걸로 계속 밀고 나가야겠네요.
지긋지긋하고 나름 머리 굴려서 여러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돼서 글 올린 거예요. 혹시 뭐 좋은 수가 없나 싶어서요. 뭐 아쉬운 건 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도 1년에 한 3번 정도 같이 가서 자고 온 적 있어요. 별도로 명절 때마다 1박 하고요. 당일치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계속해서 1박을 요구했었고 그때마다 싸우게 됐어요. 이럴 거면 당일치기도 안 간다고 으름장 놓고 마지못해서 당일로 가면 중얼댑니다. 근데 진짜 스트레스더라고요. 3시까지 술 처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쿵쾅쿵쾅.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안 가는 게 마음에 걸려요. 당일치기는 당장 이번 주라도 갈 수 있는데 왜 저리 고집인지 이걸 남편한테 보여줄 거예요. 참고로 결혼 전에는 이런 거 없던 사람이 애가 생기니까 신기하게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네요. 1박 집착남,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3번째 추가, 몇 가지만 추가하고 더 이상 적지 않을게요. 1년 넘게 남편 시댁에 혼자 가는 걸 바보같이 참냐, 나 같음 이혼이다 등등 이런 댓글을 보니까 속상해지네요. 어느 누가 1년 넘게 남편을 매주 시댁에 보내는데 멀쩡했겠어요. 그 1년간 저는 진짜 전쟁이었어요. 울고 화내고 설득하고 타이르고 사정도 해봤죠. 하지만 그 주만 안 가고 그 다음 주 또 슬그머니 시댁 가는 남편을 보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시댁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늦은 시간까지 억지로 드라이브하면서 피곤하게 시간을 벌어봤는데 결국 저와 애기 집에 내려주고 본인은 시댁으로 쌩 가더라고요. 오히려 병에 걸리는 건 저였어요. 제가 미쳐가니 상담도 받아보고 초기 산후우울증에 육아우울증까지 왔어요. 혼자 많이도 울고 친정 시댁한테 다 말했지만 결국 고쳐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댁 가는 이유는 술 때문입니다. 술이 그렇게 좋으니 저러겠죠. 가서 정말 미친 듯이 마시나 봐요. 도련님들과 술 마시는 게 세상 좋은 건지. 참 우애가 좋다 해야 하나요. 남편과 정떼은 지는 오래입니다. 2년째 손도 안 잡아요. 손 잡으면 소름 돋고 스킨십 절대 없지요. 당연 둘째도 계획 절대 없고요.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나 사나 싶죠. 결혼 전에는요. 진짜 저희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려도 화 한 번 안 내고요. 늘 나를 우선시해주고 배려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거의 다중인격인가 싶었죠. 이혼도 늘 생각했죠. 서류 작성해놓고 진짜 제출만 할 수 있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시댁 가는 게 이젠 해탈 수준이라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있는 주말이 더 힘들었어요. 애를 둘 키우는 느낌 아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혼자 시댁 가는 게 나쁘지 않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순순히 보내줬어요. 다만 이제는 저랑 같이 가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시댁 가서 술 쳐드시고 주사를 개 엉망으로 부리던데 그걸 집에서 하게 둘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남편 주사 저한테 일러 바치는데 그냥 네네 해요. 본인 아들을 저한테 어쩌라는 건지. 주말에 저랑 딸내미, 친정엄마 셋이서 놀러 다녀요. 동물원도 가고 다이소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고요. 마침 어떤 분 말씀대로 최근에 중고차 한 대 더 샀었거든요. 저랑 애기랑 친정엄마 셋이 돌아다니니 좋긴 하네요. 딸이 저보다 외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순위가 1위 외할머니, 2위 엄마, 3위 이모래요. 남편한테 댓글 반만 보여줬는데 저보고 미친년이래요. 정신과 상담 받으라고 또 시작이냐고 저랑 소름 돋아서 못 살겠대요. 제가 할 말인데 선수를 뺏겼네요. 격려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40, 아이 하나 키우는 주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있는 무료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세포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했는데 자궁경부암 직전 단계로 판정되어 원추 절제술, 소파수술 등으로 수술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제 보험은 15년 전부터 친정엄마가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쭉 엄마가 내주시고 계세요.
결혼 때 시댁 지원 없었고 엄마가 집 대출에 보태라고 3천만 원 해주시고 그 후로도 작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기다 애 아빠 안보험도 들어주시고 그것도 내주시고 계시고요. 나이가 어릴 땐 건강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 꼬박꼬박 보험 넣어 납입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젠 저도 나이가 들어 몸에서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나니 왜 보험이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덕분에 수술, 입원 등 목돈 나간 것도 실비로 보장을 받으니 한결 마음은 편했어요. 그러다 며칠 전 실비 받으려 청구했는데 진단서도 같이 첨부해서 보냈더니 질병 코드가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며 암 진단비가 500만 원 조금 안 되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소외감에 해당된대요. 그런데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 돈은 마치 내 목숨값만 같고 차라리 암이 아니고 암 진단비도 안 받는 게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건강한 게 최고죠. 그래서 이렇게 진단되어 돈 들어왔다 하니 신랑이 그걸로 오토바이 사서 투잡으로 퀵을 해보겠다. 그걸로 대출금 좀 갚자 하길래 이 돈은 그래도 엄마가 지금껏 보험 들어주시고 계속 납입해 주셔서 생긴 돈이니 엄마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니 입이 대빨 나와서는 자기 혼자 돈 벌어서 돈은 손에도 못 쥐는데 다 네 맘대로라면서 화딱지 내더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8살 아들이 지적, 지체장애가 있어 치료 등 전전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제 꿈인 직장 버리고 강제 전업입니다. 흙수저인 저와 남편이라 생활 빠듯해서 어떻게든 직장 안 버리고 아이 케어까지 한동안은 같이 하다 남편이 오히려 직장 관두고 애 케어에 올인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나가서 돈 버는 게 지금 이 상황보다 100배 덜 힘들 것 같은데 아직 자궁경부암은 아니지만 바로 그 직전 단계에서 발견되어 천만다행으로 수술했지만 앞으로 면역력도 키우고 몸 관리 잘해야 합니다. 너 네 새끼 챙기느라 네 몸은 안 돌본 거 아니냐? 라면서 제 오랜 친구는 울더군요. 제가 수술 후 회복하려 2차 병원 가서 일주일 입원하러 가니 나이롱 환자다 놀리던 사람입니다. 저 암 진단비 받은 거 하나도 안 기뻤고 당연히 엄마 덕에 보장 받은 거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일도 안 하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욕심부린 걸까요? 말이라도 그 돈은 당신 아파서 나온 거니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든 쓰려고 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구나 또 한 번 느꼈어요. 5천도 아니고 500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몸도 아픈데 오늘은 마음이 너무 시립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을까요? 남편도 전부터 생활 빠듯하고 일을 제가 당장 할 수 없으니 투잡으로 퀵 서비스 하고 싶다 했지만 오토바이 살 돈도 없고 저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냥 쉴 땐 쉬어라. 돈 몇 푼 더 벌다가 당신 사고 나거나 과로로 쓰러지면 그 타격이 더 크다 라고 했는데도 벅벅 우기더니 부인이 아파서 돈 생기니 오토바이 살 생각하는 남편이 한심한 게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그냥 다 버리고 오늘은 도망가고 싶어요. 추가, 당연히 친정엄마는 안 받는다고 하시네요. 빠듯한 니들 생활에 보태라며 니들이 열심히 벌어서 용돈 주는 건 기쁜데 새끼 아파서 받는 돈 절대 못 받는다 하십니다. 댓글 보니 남편 마음도 이해 간다는 글들 보이는데 저도 이해하죠. 남편 버는 돈 족족 남는 거 없이 애 치료비, 생활비, 대출금 들어가고 남편도 힘들죠. 근데 전 그 돈이 생기자마자 바로 눈이 반짝거리며 쓰려고만 하는 태도에 서운했던 거예요. 그나마 한 달에 남편이 20만 원은 순수 용돈으로 쓰는데 그건 전부 주식에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기 돈이니까 모른 척하고 있어요. 정작 전 제 개인 용돈도 없어요. 또 다른 댓글분처럼 그냥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라도 혹시나 홀로서기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회복지사 공부 중입니다.
장애아이 키우며 공부까지 하며 살려니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많은 응원 감사드려요. 두 번째 추가, 자궁경부암으로 논란이 많은데 당연히 잠자리로 옮는 거 알아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기간 합쳐서 9년 됐고요. 6년 전까진 계속 정상이었기에 쭉 좀 건너뛰다 작년 말에 받은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진행이 빨랐고요. 전 결혼 후 다른 남자 손 잡아본 적 없습니다. 그럴 정신이나 들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남편이 첫 경험, 첫 연애 상대는 아니죠. 그렇다면 그 전에 사귄 상대로 옮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계속 검사에선 정상 판정이 나올 수 없을 텐데. 제가 HPV 바이러스 33번, 81번 나왔고요. 그럼 이 바이러스의 원인이 남편인가 해서 남편 바이러스 검사했더니 아무것도 검출 안 됐어요. 미치고 팔짝 뛰죠. 서로 한바탕 의심하며 사내 못 사내 싸웠습니다. 근데 의사께서 남자는 바이러스 가지고 있다가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많고 바이러스를 여자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발병할 수 있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진행되면서도 정상 판정이 나올 수 있고 진행이 빨라진 거라면 그동안 저의 면역력, 몸 상태 때문에 진행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걸로 가정 파탄 가기엔 섣부르다 라며 중재는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걸로 서로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 해서 넘어갔고요. 부끄럽지만 잠자리 없이 산 지는 2년 넘었어요. 생활도 힘들고 아이도 저런데 성욕은 사라진 지 오래고 딴 남자요. 이미 남편한테 질려서 딴 놈 만날 생각조차도 안 났어요. 참 저도 미치고 팔짝 뜁니다. 솔직히 남편은 모르죠. 업소를 저 몰래 갈지 안 갈지는 증거 잡기 전까진 모르죠. 그리고 퀵으로 말씀 많으신데 중요한 건 다달이 고정 지출 장난 아닌데 오토바이 가격은 600에서 800만 원짜리 보고 있어요. 퀵용 오토바이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당연히 할부한답니다. 이 사람 본업도 고속버스 운전직이에요. 심야 장거리 뛰고 녹초되는 사람이 무슨 퀵을 한다고. 말린이 생계를 위한 거라는데 그걸 위한 사람이 최대 800이 되는 오토바이를 굳이 사야 할까요? 화가 나서 자다 깼는데 정말 잠도 안 오고 얼굴은 갱년기 여성처럼 빨개지고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참고로 남편은 애 안 봅니다. 애랑 단둘이 어디 나간 적도 없고 아들인데 이 한 번 안 닦이고 좀 놀아주라 하면 주구장창 TV 틀어주고 애가 모질이라 어디 데리고 나가기 싫답니다. 이런 놈한테 애 버리고 새 출발 못할 것 같아 몇 달 전부터 일을 갈고 사회복지사 공부 중이며 사복 따면 요양보호사는 시간 단축되니 같이 따서 취업하고 애 데리고 이혼할 겁니다. 애 때문에 참고 살다간 이러다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많은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아래의 상황이라면 안 낳는다는 여자들이 있나? 라고 물어보래서 써봅니다. 저희 가족은 저 37살 전업주부, 남편은 42살 사업가입니다. 큰딸 7살, 작은딸 3살 이렇게 4식구입니다. 시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다 현재 대표이사로 계시고 실질적 운영은 저희 남편이 물려받아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건설회사다 보니 지금 회사가 있는 빌딩도 시아버지 소유이시며 건설 도중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다 싶은 지역의 아파트, 부동산들을 차곡차곡 사놓으셔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으십니다. 남편도 부모님의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빌딩과 아파트 몇십 채 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분 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시지만 성품 또한 굉장히 좋으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저희 친정은 평범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기울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트집 잡지도 않으셨으며 시댁이라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법한 일들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딸 둘을 낳을 때 첫째 낳을 때는 큰 목돈과 차량, 산후조리 비용 등 많은 부분을 해주셨고
둘째 낳고서는 첫째 때와 같은 목돈과 산후조리 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명절이나 생일 때, 특히 크리스마스 때 큰 돈을 주시고는 아들이 편하게 사회생활하게 가정 잘 이끌어 나가라고 그게 이제 제 일이라면서 제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벌던 돈보다 많은 돈을 주시고 이건 동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번에 동서가 아들을 낳을 때는 현재 유망하다고 언급되는 곳의 아파트 한 채를 동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돈보다 아파트 값이 더 비싸긴 하나 제가 아이를 낳을 때도 첫 손주라고 좋아하시면서 많이 해주셨고 동서의 아들은 첫 손자라고 더 좋아하시면서 더 기쁘신 만큼 더 큰 것을 해주신 거고 시부모님이 자신들 돈을 자신이 더 기쁜 곳에 더 쓰신 거에 대해서는 불만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 딸들과 동서의 아들에 대한 차별도 없었고 제가 임신 중일 때도 성별에 관한 논쟁이나 자녀 계획에 전혀 간섭이 없으셨어요. 시부모님들도 제 성격이 모남 없이 둥글고 유하다고 칭찬하실 정도로 저는 큰 욕심도 질투도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남편, 형제, 자매들도 유복하게 자라고 큰 걱정 없이 자라서인지 성격이 다들 유하며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위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매우 많고 출장도 잦기에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 중이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기에 불만은 가져본 적 없습니다. 다만 남편은 동생이 아들을 낳은 후로 우리도 아들을 낳자고 자기도 아들이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아버님께서 며칠 전 회사에 오셨다가 동선에 더 챙겨준 거에 마음 쓰지 마라. 우리 종손이 태어나면 더 좋은 것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버님이 그런 말 하신 게 맞을까 의아할 정도로 한 번도 아들이나 종손 이야기를 하신 적 없어요. 저는 또 낳았을 때 아들일 거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나이도 있고 동서가 받은 그런 부분을 챙겨받고 싶어서 아들을 낳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들을 낳아야 너가 시댁에서 입지가 굳어지니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설득 중이시고 저희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입주 도우미도 쓰게 해주고 장모님도 근처로 모셔서 노후 다 챙겨드리겠다.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는 홀어머니시고 시댁 대비 넉넉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노후 준비 되어 있으십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장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부모님 반응을 봤을 때도 부담스러울까봐 당신한테만 말씀을 안 하실 뿐 장손을 원하신다. 당신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지 남들은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을 것이다. 지금은 아파트 한 채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손자가 한 명뿐이면 아무래도 부모님 마음이나 경제적 부분은 손자가 더 많은 챙김을 받지 않겠느냐. 또 딸이라고 해도 편애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냥 낳으면 언젠가는 아들도 낳지 않겠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 계획은 이미 다 끝냈으며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돈을 목적으로 아들을 낳을 만큼 그렇게 시부모님 돈이 욕심나지 않는다 인데 이건 제가 시집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어서 편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시댁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요즘 세상에도 정말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실 건가요? 하고 묻고 싶습니다. 추가, 글 써놓고 한참 육아 후 와서 보니 댓글이 많이 달려서 놀랐습니다. 더 놀랐던 부분은 제 생각과는 다른 댓글들이 많아서였고요. 몇 가지를 추가로 적자면 저를 마치 공양미 300석에 팔려온 심청이 마냥 가난한 집에서 돈 보고 시집 온 것처럼 적으신 댓글들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적었듯이 상대적으로 평범한 집이지 가난해서 생계도 힘들 정도로 그런 집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자동화 설비, 자동 제어에 있어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임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많은 플랜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셨고
두 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은 급여를 받는 분은 맞으셨으나 사업가는 아닌 직장인이셨기에 상대적으로 보면 평범한 기우는 편이 맞아서 그렇게 적었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저는 결혼 전 미술을 전공했었고 직업은 플로리스트였습니다. 눈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남의 생각과 감정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크게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둥글게 살아요. 남편은 종종 제 멘탈이 갑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은 이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저는 먹는 입덧을 합니다. 속이 조금이라도 허하면 난리가 나기에 거의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달고 살아요. 큰아이는 23kg, 둘째는 30kg도 넘게 살이 쪘었습니다. 모유 수유와 육아로 첫째 때는 금방 빠지더니 둘째 때는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고 겨우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키는 170이 조금 넘는데 80kg를 가뿐히 넘는 것을 보고 저도 기함했습니다. 여자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거울 속에 제 자신이 저도 너무 싫었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 작은 이유인가요? 저는 제 몸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제 모습이 제가 보기 싫었다면 그것도 큰 이유 아닐까요? 호르몬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반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댓글들 보고 저와는 다른 생각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보고 남편과 많은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